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대학교의 근처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를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거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호령.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경주에 있는 간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 어린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물때도 그다지 끼지 않아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유독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끝인가 싶어지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얕은 물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 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언니는 아마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세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할머니. 저는 신촌역에서 신도림 방면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고요. 제 앞자리에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가 분홍색 범퍼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저 평범했죠. 평소 지나쳐왔던 평범한 저녁의 지하철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겨우 홍대 입구를 조금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갑자기 답답해지며 여기선 못 있겠다. 무조건 옆 칸으로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겪은 사건이 서서 자면서 꾼 꿈이라면 아마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답답했던 저는 무조건 옆 칸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의 의지에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칸과 칸을 연결하는 문 사이 공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댄 채 서 계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곳에 할머니가 계시지? 하면서 그냥 살짝 옆으로 비켜 지나갔죠. 다행히 옆 칸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느껴지던 갑갑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놓고 편히 서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시선이 향한 곳에 아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차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팔걸이가 달린 자리였죠. 분명 칸을 이동할 때만 해도 문과 문 사이에 있었고 이동한 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빈자리였고 주위 사람들은 서 있는 채로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니 이제 막 합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정거장을 겨우 지나갈 동안에 그 일들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일은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아이폰을 들고 앉아있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왼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계셨죠. 홍대 입구에서만 해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합정역에서 내리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앉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지하철 옆 칸으로 이동했거나요.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계속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유심히 그 입모양을 떠올렸더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너 나 봤지? 라고 말하고 있던 거였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정말 무섭고 생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지하철에서 서서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기묘한 체험을 한 것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자국.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저희 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저처럼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머니는 꿈 쪽으로 대단히 민감하셔서 미래에 관한 꿈을 족집게처럼 잘 맞추시고 아버지는 가끔 영체와 마주치고 대화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고요. 제 남자친구는 영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영의 기운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에 대한 겁이 있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영을 보고 겁을 먹으면 저와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제가 봤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올해 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 날이 휴무였고 워낙 피곤했던 터라 둘 다 골라떨어져 있었죠.
평소에 밤 귀가 밝은 편이라 깊게 잠들어도 소리를 들으면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날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죠.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방바닥의 장판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엎드린 채 땅을 손톱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여자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여자는 방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고 옆에서 자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흔들어 깨웠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도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제가 봤던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말이죠.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며 웃는데 저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제 발밑에도 여자 귀신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가 봤던 귀신은 하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손에는 파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대파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의자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 얼굴만 알고 있던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내일 우리 수학여행 가잖아. 우리 오늘 언니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쉽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간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가위가 풀리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동안 2시간 가까이 귀신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발밑에서 있던 귀신이 제 발목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배 위에 올라탄 귀신에게 목을 졸리는 와중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귀신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데려가봐라. 내가 너희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소리치며 귀신들에게 욕을 했더니 귀신들은 더 크게 웃으며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제 몸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곱게 승천할 것이지 왜 행패냐고, 내 여자친구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온몸에 힘이 없기에 시계를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꿈과 묘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봤던 귀신 둘과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 둘,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목에는 여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들은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만 엄지손가락 자국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5번째 이야기, 속삭임. 고등학교 1학년 8월쯤에 겪은 일입니다. 보충학습이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안 꾸고 한참 동안 푹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도 느껴지는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당황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가위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느낌이 더 이상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고 선풍기의 바람도 느껴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야는 어두웠죠.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데 귓가에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무서워 라고 말입니다. 그 후 짧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앞이 보였습니다. 일어난 직후 공포에 떨며 누나를 찾았지만 집에는 저를 빼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위에 눌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가위에 눌렸지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목소리도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귓가에 울려 퍼지던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6번째 이야기, 가위. 당시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자주 함께 놀곤 했었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어 저희는 한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나마 고등학교 때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어 인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째서인지 부모님끼리도 관계가 껄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7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친척 형이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셔서 주변에 아파트를 하나 얻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괴한 형태를 보았는데 이윽고 그 형체가 저에게 내려와 몸을 짓누르더군요. 저는 정말 온 힘을 쏟아 겨우 그 가위에서 벗어났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중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랑 친했던 그 애 있잖니? 걔 자살했더라. 저는 깜짝 놀라 친구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자살한 날은 제가 꿈에서 가위에 눌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보통 가위에 눌리면 그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7번째 이야기, 사진관.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까만 렌즈를 바라보면 절로 근육들이 굳기라도 하는 건가. 곧 셔터를 누른 사진관 주인은 방금 찍힌 사진을 한번 확인하고는 말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이번엔 좀 밝게 웃어볼까요? 그 요청에 우린 무장해제라도 된 듯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인다. 언제였을까? 순수한 미소를 지었던 적이 내게 과연 있었을까? 마지막 촬영 컷을 마친 우리 가족들은 말없이 계산을 하고 사진관에서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평범해 보일 가족이지만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바로 입양해 온 동생이 그것인데 20살 때까진 평범히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그대로 식물인간으로 변해버린 동생은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랬다. 동생 녀석 때문에 달달이 나가는 돈만 해도 상당하다. 그래도 돈으로 빈곤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활이 동생으로 인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곤 한다. 이제 동생 그만 놔줘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참다 뱉은 나의 유일한 발언권이었다. 허나 부모님은 내 의견을 무시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서운하지 않겠냐? 쟤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느냐. 라는 말로 오히려 나를 타박하곤 했다.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저 녀석은 우리의 친혈육이 아니다. 왜 저런 놈에게 정을 베풀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8살 때 우리 집에 입양 온 동생은 착한 편이었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병신 같았다.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 괴롭히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헤헤라고 웃을 뿐 이렇다 할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게 더 답답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터인데 자기의 주장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녀석이었다. 부처라고 해야 하나? 도가 텄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동생이란 존재는 내게 감추고 싶은 약점 같은 거였다.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다.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난 후 잘 나가던 사업도 휘청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일어났다.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나날이 늘어가는 것은 싫음뿐이었다. 가족 사진이나 찍을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 집안 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여서 그런 것이었나? 사진관으로 향하는 내내 우린말이 없었다. 그동안 사적인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식으로 밀폐된 자동차 공간의 인도라면 그게 꽤나 버겁다. 괜시리 스마트폰 액정을 쳐다보며 목적지까지 다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행복사진관 앞에 멈춘 우리들은 가게 간판 앞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저마다 같은 표정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 가족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꼭 저들 모두가 우리와 같은 처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타 사진관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해 보이는 구조의 사진관이었다. 내부는 그리 크지도 않았고 구석 여기저기에 컨셉샷을 찍을 수 있도록 따로 만든 공간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사진관의 사장은 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가족 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사장은 이쪽으로 오시죠. 라고 안내했다. 적당한 테이블에 앉은 우리들은 추천하는 자세와 복장 그리고 표정까지도 사장에게 지도를 받았다. 사진 하나 찍는데도 이런 공을 들여야 한다니. 아, 다른 아들도 있는데요. 그게 좀 몸이 불편한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 말이 왜 나오지 않나 했다. 그럼요. 여기로 데리고만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식물인간이라. 그 말에 사장은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는지 곧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드님의 정면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제가 합성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면적인 가족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사진이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꽤 커다란 액자를 주문했기 때문에 직접 찾으러 가기로 했다. 사진관에 들어서니 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난 발을 멈춰야 했다. 냉랭하다 못해 찬 분위기. 햇빛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가게 내부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를 보며 반기는 사장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고 완료된 사진 액자를 받는 순간 온통 까만색으로 뒤덮여 있는 사장 손에 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야 했다. 원래 이런 색이었나? 혹시 장갑을 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사장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니 혹시 보이십니까? 손을 내게 내미는 사장을 보며 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사람과 같은 손 모양이지만 그 색은 쟤보다 더 검은 색이었고 손바닥 가장 안쪽에는 수많은 돌기들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더듬거리며 간신히 이은 내 말에 사장은 킬킬댔다. 참으로 오랜만이군요. 이 손을 볼 수 있는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사장은 조심스레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전에 상담했었던 테이블로 손짓했다. 왠지 이대로 나가버리면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에 순순히 사장의 지시를 따랐다. 그때와 같은 위치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난 사람이 아닌 악마와 마주하고 있는 꼴이니까. 당신의 고민이 그래. 아픈 동생 때문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좋겠군요. 하지만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하실 건지? 아마 하겠죠. 당신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니까. 중얼거리듯이 말한 사장은 곧 작업실 한켠에서 평범해 보이는 카메라를 들고 왔다. 애초에 내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 사장은 입을 열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동생 몸과 바꿔치울 누군가를 구해 이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 됩니다. 단, 전신이 온전히 나와야 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얼굴은 굳이 나올 필요까진 없어요. 그건 알아서 잘 처리될 거니까. 그 말과 함께 내미는 카메라를 얼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어야 하나 의심하려는 찰나. 내 앞에서 손을 흔들며 연신 설명을 해대는 사장을 보니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당신은 이제 동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내가 그대로 냅두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동생은 영원히 저런 상태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떠밀듯이 배웅해주는 사장을 뒤로 한 채 가게를 나섰다.
한 손에는 커다란 액자와 다른 한 손에는 평범해 보이는 카메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그야 뻔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내 손에 의해 동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일임은 분명했다. 휴일, 동생의 병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용한 병실 개인실에 안치된 동생의 모습은 목각 인형과 진배 없었다.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가는 것은 왜일까? 너 살고 싶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동생에게 그렇게 말했다. 동생 옆에서 작동되고 있는 미세한 기계음이 귀에 거슬렸다. 동생은 그저 숨만 쉴 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멍청한 모습은 여전하군. 다시 병원에서 나와 사람을 물색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과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곤 지하철역으로 커다란 거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카메라엔 타이머 설정을 해둔 후 걸어가는 사람들 중 아무나 걸리길 바라며 카메라를 땅에 두려는 순간 몸이 기울어짐과 동시에 카메라가 땅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대구르르 굴러가는 카메라를 보며 주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손을 뻗어 카메라를 잡으려 하지만 야속하리만큼 굴러가는 카메라를 잡을 순 없었다. 이대로 놓쳤다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호흡을 가다듬고 서둘러 카메라를 잡으려는 순간 그 소리는 내 몸을 굳게 만들었다. 불길한 마음에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거울에는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나를 넘어뜨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은 팔만 나와 있는 상태여서 완벽히 찍힌 사람은 나라고 봐도 무방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다치진 않으셨어요. 많이 당황했는지 쩔쩔매는 그 사람을 보며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혹시 다시 찍으면 없었던 일이 되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카메라를 주우려는 순간 귀신같이 사라져 있는 카메라. 마지막 카메라가 놓여진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자니 끝없는 허망함이 몰려왔다. 다음 날 예상외로운 몸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그 사장이 나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었나 하고 가게로 가니 원래 이런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폐허로 변해버린 터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작은 쓰나미라도 가게를 휘젓고 간 듯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저기 엉켜 있었고 회색의 얇은 먼지 입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정말 노란한 건가 하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순간 띵하는 소리가 들리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니 낯선 공간이 눈에 보였다. 백색의 천장 적당히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이물감.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당황해야만 했다. 소리를 내어 그 괴로움을 풀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팔 다리를 뻗어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빌어먹을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미닫이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사람이 걸어오는 게 들렸다. 천천히 걸어온 그 사람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건 내 얼굴을 하고 있는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에 보았던 사장. 아니, 악마가 나를 보며 킬킬대고 있는 게 보였다. 8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저는 공부에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그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물을 좀 주겠니?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불쌍해 보여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혹시 거울 좀 빌려줄 수 있니? 저는 의아했지만 집에 있는 작은 손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바라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보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점점 무섭게 변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강하게 쥐었습니다. 이 거울을 깨지 마라. 절대로 깨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를 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손거울을 제게 건네주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손거울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가끔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손거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손거울은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거울을 깨지 마라. 절대로 깨지 마라.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거울을 다시는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할머니의 저주는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9번째 이야기, 공동묘지를. 제 친구와 친구 가족들이 겪었던 오싹한 이야기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날, 제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해 여름은 정말로 비가 많이 왔었다.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여행 날짜만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15인승 승합차를 삼촌이 운전했다. 친구의 가족들, 이모와 조카들이 한 차를 타고 여행지로 떠났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도록 비가 쏟아졌다.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돌렸다. 그런데 도로로 가지 않고 지름길인 산길을 선택했다. 당시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가 물에 잠겼었고 도로도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산길로 갔다. 그 꼬불꼬불한 산길로 한참 달리다가 밤이 되었는데 안개가 자욱했다. 어두운 산길을 갔던 게 실수였던 것일까? 삼촌은 산속을 계속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 보였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소복을 입은 여자 2명이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그때 삼촌은 차를 멈추고 그 여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친절하게 돌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고 길이 험하다며 당부까지 해주었다. 삼촌은 그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1시간 정도 달렸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공동묘지였다. 가족들은 모두 몸이 얼어붙었다. 삼촌은 재수가 없다고 차를 돌렸는데 헤드라이트 앞에 그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길을 잘못 알려드려서 뒤를 쫓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여자 2명이서 쫓아왔을까? 삼촌은 장난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 여자들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길을 알려주었다. 삼촌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다시 출발했다. 다시 1시간을 달렸는데 도착한 곳은 또다시 공동묘지였다. 이윽고 조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까 그 여자들이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았다. 삼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창문의 틈새에서 그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겨우 출구를 찾아 산속을 빠져나왔다. 아직도 친구와 가족들, 친척들은 그때의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다. 10번째 이야기, 화상 채팅. 현재 귀신을 보는 친구와 혼자 사는 친구 B는 둘 다 내 친구였다. 당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와 스카이러브 채팅이 유행이었는데 화상 채팅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B는 집에서 화상 채팅을 하려고 가격이 꽤 비싼 캠을 구입했다. 어느 날 B가 귀신을 보는 친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꾼다고 한다. 처음 꿈은 원룸 구석에 흰 안개 같은 게 뭉게뭉게 있는 게 보였고 일주일이 넘은 다음에는 한 여자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한다. 그 뒤로 매일 조금씩 구석에서 이불 쪽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을 보는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B의 집을 방문했다. B의 집은 원래 아지트였기 때문에 자주 갔던 곳이다. 아무런 문제 없던 그곳이니 그전과 다른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조금씩 누군가가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뒤 B에게 문자가 오고 B가 컴퓨터를 켜고 화상 채팅에 접속했다. 귀신을 보는 친구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B는 요즘 유행하는 화상 채팅이라며 예쁜 여자 하나를 꼬셨는데
연락처도 주고받고 화상 채팅으로 매일 본다고 자랑했다. 귀신을 보는 친구는 팔자 좋다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돌아보니 B가 컴퓨터를 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B가 화상 채팅하고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까이 갔다. B가 화상 채팅을 하는 그 여자애한테 내 친구야고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여자가 귀신을 보는 친구를 보자마자 채팅을 종료해버렸다. B는 당황스러워했고 귀신을 보는 친구는 한마디 했다. 살다 살다 귀신 들린 년하고 채팅하는 놈은 내가 지구 최초일 거다. 아무튼 그 뒤로 그 여자에게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고 이상한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고 한다. 11번째 이야기, 강원랜드 모텔. 강원랜드 주변 모텔에서 귀신 본 이야기다. 내가 전에 했던 일은 모텔 카드키 시스템 구축 및 도어락 설치 시공 일이었다. 하이온 리조트 신축 공사 때 우리가 먼저 작업해야 보안이 구축되고 TV 등 고가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새벽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산 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존해서 설치해야 하는 살벌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자가 리조트 콘도를 빼준다는 걸 마다한 게 큰 실수였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한 얘기도 그냥 웃어 넘긴 것도 큰 실수였다. 어쨌든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일을 마무리한 뒤 혼자서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모텔을 잡고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을 설쳐서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옆 침대를 보니 어떤 남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처음엔 사무실 직원인 줄 알았다. 일이 워낙 많아서 현장 PM하고 같이 온 일행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아니었다. 혼자 작업했고 출장도 혼자 나왔다.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났고 사지가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그 남자는 옆에서 전화통화를 했다. 넌 언제 도착하냐, 집에 전화했는지 일이 바빠 못 간다는 등 사소한 얘기들을 했다. 분명히 그때 당시 나는 정신이 말짱했다.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고 한참 뒤 얘는 무슨 잠이 일이 많아 일어나봐 하면서 옆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 눈을 뜨니 나보고 혼자 왔어? 라며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다. 형태를 보니 이번엔 여자였다. 혀는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눈은 흰자밖에 안 보였고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나한테 걸어왔다. 그 후로 졸도를 해서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뒤 아무리 싼 모텔이라도 잠을 자지 않았다. 작업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믿는다. 강원랜드 주변 모텔 자살 이야기를. 4번째 이야기,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저주.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침내 그 여자가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남자보다도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 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 저주로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도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습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습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에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그린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너 그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미 사형이야.
내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국군의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의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보고 만 것입니다. 반광난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뼈의 주인. 저는 독립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나가고 홀로 집에서 살던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바로 집을 새로 짓는 동안만 살겠다는 부부가 집을 빌렸습니다. 그 부부는 반년 정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저번 달 다행히도 집이 완성되었다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처에 살던 제가 고향집 상태를 살피러 갔습니다. 먼저 정원에 가보니 정원 구석에 작은 판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판은 비에 젖어 조금 더러운 상태였지만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쪽을 보니 23년 1일이라 적혀 있었고 이쪽은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거 애완동물의 무덤인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도 빌린 집 정원에 묘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를 기르긴 했습니다만 빌린 집에 묘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계약할 적에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 집에 들어가니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반년이라고는 해도 타인이 살던 곳이니 그 가정만의 냄새가 배었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욕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어보니 신내 비슷한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향집은 지어진 지 약 20년 이상 되었습니다만 3년 전에 대규모 리폼을 했기 때문에 낡아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욕실은 아예 뜯어낸 뒤 다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수도 냄새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욕실 앞바닥에 짙은 감색의 발 닦는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이사를 도와서 이것이 어머니 물건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냄새의 원인인가 하고 들춰보니 바닥에 커다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룩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매트를 깔아놓고 간 건가라는 생각에 조금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중개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라는 담당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찰팍, 찰팍하고 발소리, 물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무시하려 해도 어렴풋이 그 소리가 들려오기에 주방과 화장실의 수도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욕실뿐이었습니다만 들어갈 기분이 들지 않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거실에 돌아오니 다시 찰팍찰팍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슬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집은 전기가 끊겼음을 떠올린 저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부동산 담당이 찾아와 얼룩을 확인했고 담당이 타고 온 차를 타고 사무소에 가서 집을 빌렸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뺄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었던 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소의 담당자가 전화를 걸 자 없는 번호라고 나와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다소 답답함을 느꼈는데 제가 직접 걸어봐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집을 빌렸던 부부와 연락하는 걸 포기하고 담당자와 함께 회중전등을 들고 얼룩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겁니다. 확인 못하고 넘길 정도로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분은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내 사과를 했고 얼룩을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기들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 일은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윽고 재혼을 하셨던 어머니가 고향집을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신 상대와 고향으로 오셔서 사시겠다며 집을 둘러보다가 집 근처에서 작게 과수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과수원을 하려고 집 주변을 좀 정리 중이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빌려주었던 부부가 만들어 놓은 애완동물의 묘의 위치가 문제였는데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사람 몇 명을 고용해서 집 주변 정리 겸 묘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묘인 만큼 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물의 뼈가 아닌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작업 인부들과 어머니는 이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와서 살펴보더니 사람의 뼈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감식을 해보니 실제로도 사람의 뼈가 맞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전에 이 집을 빌려주었던 부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들의 이름을 알아 신원조회를 해봤는데 문제는 그 부부의 신원이 도용된 신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나 어머니 그리고 집을 빌려주었던 사무소의 담당자도 놀랐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여자를 찾아보겠다고 하고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대체 그 뼈의 주인은 누구지? 정말 그 부부가 여기서 사람이라도 죽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나왔습니다. 고향 동네에서 그 부부를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면 뭐라도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려서 그 부부에 대해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부가 같이 자주 동네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인만 보이고 남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종종 얘기를 나누었다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집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찜찜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 말을 한 이후부터 동네에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 뼈들을 모두 가져가서 신원 이상의 사망자로 시체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보러 왔을 땐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2번째 이야기, 빙의.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1987년 6월경 야간 근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안톤 마르가는 갑작스레 경찰서로 소리 지르며 뛰어온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찰서에 뛰어든 여인은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안톤의 어깨를 잡고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안톤과 동료들은 여인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여인은 연신 자신의 귀에 뭔가가 들린다며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인의 신원을 조사한 경찰들은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간 안톤은 어제 난동을 부린 여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당히 힘들어 보였는데 새 집으로 이사한 다음부터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새 집으로 온 다음 날부터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걸 싫어했고 자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꾸만 새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호소했지만 남편은 그녀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곧 그러다 말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늘 잘 웃고 사교적이던 아내는 늘 찡그린 얼굴이었고 이웃들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발작 증세가 심해졌고 몇 주 뒤 일을 끝낸 남편이 집에 가보니 자신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는 태연히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점점 무서워졌고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아내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귓속에서 자꾸 총소리가 나며 피투성이가 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며 괴롭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남편이 집을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호소를 들은 안톤은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했고 정신을 차린 아내에게 그녀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상차기를 알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과 특징을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2년 전 실종되었다고 신고된 사람들의 인상차기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년 전 그들 부부가 살던 집에는 6명의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했으나 실종자들의 행적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안톤의 보고를 들은 경찰들은 아내에게 약물과 최면 조사를 했는데 최면 도중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격이 바뀌더니 자신들이 그 집에 들어온 무장한 세 사람에게 살해당했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산에 안매장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아침 인부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장소를 파내려 갔는데 그곳에서 5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을 발견한 경찰들은 유골에 박힌 총알 등을 검사해서 범인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산에 출몰한 마오이의 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오이는 동남아시아의 산악등지에서 출몰하는 베트콩의 잔재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후 아내는 정신을 차렸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마오이의 일파라는 누명을 썼고 몇 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병사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죽인 거라는 설이 있죠. 13번째 이야기, 미국의 괴담. 그냥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괴담입니다. 1872년 11월 10일 이른 아침, 미국 뉴올리언스 제7사관구 경찰서에는 교도소에 가기 전에 죄수를 임시로 가두는 여러 개의 독방으로 된 보호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7호 독방에서 감금되어 있던 여자 죄수 메어리 테일러가 이마에 자상을 입은 채 옷을 찢어 묶어서 목을 메어 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순찰을 돌고 있던 간수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살을 막고 메어리를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녀는 연신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그녀의 자살 이유를 조사하던 경관과 의사 2명은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 자살 시도를 한 이유를 물었고 그녀가 한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그날 독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메어리는 뭔가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져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놀란 메어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자 이마에 큰 흉터를 한 엉망으로 해지 옷을 입은 노파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녀가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메어리는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어리를 노려보던 노파는 귓속말로 그녀에게 일어나도록 지시했고 메어리는 자신도 모르게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노파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메어리는 노파에게 조종되는 듯이 자신의 이마에 상처를 내고는 자신의 옷을 찢어 밧줄처럼 만들었고 옷가지의 한쪽을 천장의 대들보에 묶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다른 한쪽의 고리 부분을 자신의 목에 걸고 올라선 후 의자를 차버렸습니다. 메어리는 목에 충격이 느껴지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는데 노파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게 느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메어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라고 주장했지만 같이 있던 경관은 메어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파에 대해 금방 생각해냈습니다. 2년 전에 7호 독방 안에서 앤 머피라는 주정뱅이 노파가 갇혀 있었는데 그녀는 불황자로 가족도 없이 떠돌며 살았고 인근의 동물들을 잡아 죽이면서 일종의 미신적 행위를 하거나 아이들의 이마에 자상을 입히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 잡혀 있었습니다. 앤 머피는 그 감옥에서 옷가지를 찢어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5명의 죄수가 7호 독방에서 똑같이 자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메어리는 6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것이었죠.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 경찰 당국은 신중하게 벽의 벽돌을 두드려보고 들보나 쇠창살, 틈이 있는 곳들을 점검했지만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7호 독방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신참 경관이 존 레널드라는 고주망태로 취한 어부를 소란죄로 7호 독방에 투옥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안 고참 경관들은 존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다른 보호소가 만원이라서 존을 가두고 있지만 서로 돌아가며 독방 안의 형세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존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경관들은 5분마다 간방문을 열고 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별일이 없었고 경관들도 슬슬 지쳐갈 무렵 돌연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은 경관들이 독방에 들어가자 조니 메어리가 한 것과 똑같이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 고리줄을 만들어서 대들보에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수들에 의해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존 역시 이마에 자상이 나 있었고 조사 경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진술 역시 메어리가 증언한 그대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이마의 흉터를 가진 노파를 보았고 그 노파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7호 독방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생전에 앤 머피는 자신의 흉터 때문인지 인근의 아이들의 이마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곤 했는데 그 노파에게 조종되어 자살한 5명의 시신을 살핀 의학적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전원의 이마에 자신이 스스로 낸 듯한 핥힌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